저는 오늘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는 그날까지 범국가적 총력 대응 체계를 가동할 것입니다. 저출생 대책과 함께 고령 사회와 이민 정책까지 포함하는 인구 정책을 종합적으로 기획하고 인구에 관한 중장기 국가 발전 전략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저출생 현상 빠른 속도로 이제 악화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2030년까지 합계 출산율 1.0명을 목표로 정말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보건복지부 이기일제 1차관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차관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이길입니다. 네, 차관님. 이번에 저출생 대책이 나왔습니다. 사실 정말 비상사태를 선포할 정도로 정말 우리 사회에서 가장 또 큰 어떤 해결해야 될 과제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 대책에는 어떤 것들이 좀 담겨 있습니까? 예, 전 세계적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저출산이 된 나라는 없습니다. 네. 정말 OECD 국가에서 1, 2위하는 우리나라 하나밖에 없는데요. 지난주 우리 19일 날 그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라의 존망이 걱정될 상황이다. 네. 그러면서 옛날 그리스 때 그 스파르타라는 강국이 있었잖아요. 예. 그런데 전성기 때는 그 성인 남성이 10,000명 있었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100년이 지난 다음에는 1,000명밖에 없어가지고 자연히 나라가 망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로 인구 국가의 위기 비상사태다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함께 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주거 같은 경우에는 국토교통부가, 또 여러 가지 일과가족 양립 같은 경우에는 노동부가, 또 양육 돌봄 같은 경우에는 우리 부하고 교육부 같이 했었고요. 여러 가지로 보면 저희 같은 경우는 주로 난임 정책, 또 하나는 입양에 관한 정책, 또 출산 비용을 절감하는 정책, 예. 그리고 양육 돌봄을 어떻게 하는지 그런 정책을 저희가 많이 개발을 했습니다. 예, 굉장히 다양한 대책들이 담겨 있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핵심을 좀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예.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아무래도 저출산 대책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청년들의 부담을 좀 줄이는 쪽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계속 강조를 했는데요. 이 부분도 좀 반영이 됐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청년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보니까요. 가장 힘든 건 뭐냐면 사실은 집이었습니다. 네. 집을 달라는 거예요. 주거 말씀하시는 주거입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일과 가지 양립입니다. 직장에 다니고 있는데 나에게 애를 키울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은 남성 육아휴직이 7%가 안 됩니다. 이번 50%는 제가 늘린다고 했었고요. 마지막으로 되는 것이 정말 돌봄이거든요. 이 세 가지를 하는데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거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우리 국토장님께서 보고 처음 나오는 것이 뭐냐면 네. 아이 출산을 하면 집이 옵니다. 이런 모토를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첫 번째는 출산 가구의 주택 공급을 7만 원에서 연 12만 원으로 5만 원을 늘리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출산 가구의 특별 공급을 1회를 확대를 합니다. 옛날에는 한번 자기가 특공을 받았으면 더 이상 받을 수가 없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근데 자기가 받고 나면 집이 작잖아요. 예. 한 번 더 특공을 할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러나 조건이 있습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것을 입주 전에는 팔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 게 되어 있고요. 또 신생아 구입 전세 같은 대출 같은 경우가 지난번에 1.3억에서 이제 그것을 2억까지 올렸었거든요. 이걸 더 늘려가지고 내년부터는 2억 5천까지. 그래서 사실 신혼부부가 2억 5천 되는 경우는 많이 없거든요. 부부라 하더라도요. 그게 다 풀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일과 가정 양립 같은 경우가 지금 우리가 육아휴직을 받게 되면 최대 주는 돈이 한 달에 150만 원입니다. 이게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최대 250만 원으로 했고요. 또 하나는 사후지급이라고 그래가지고 25% 정도는 지난 다음에 6개월 지난 다음에 돈을 줬었거든요. 왜냐하면 그것은 근무를 한 다음에 이제 또 계속금을 유도하는 위한 건데 그걸 없앴습니다. 예. 그리고 부부가 같이 이렇게 하게 되면 출산휴가라든지 육아휴직을 동시에 또 실천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이게 아내가 출산하게 되면 남자 같은 경우도 배우자도 휴가를 받잖아요. 예. 옛날 같은 경우 10일인데 지금은 20일로 늦췄습니다. 달리 말하면 이 10일이라는 개념은
공휴일이 빠지는 개념이거든요. 사실은 한 달, 2주에서 한 달이 됐다는 개념이고요. 우리 양육 돌봄 같은 경우는 늘봄 학교를 지금 주로 되어 있는데 26년부터는 전 학교가 다 하도록 되어 있고 네. 또 아이와 그 교사대 그 비율이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집 같은 영세 같은 경우에는 애 3명을 교사가 1명이 보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런데 시호 같은 경우에는 그 애들이 없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2명당 1명으로 늦출게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정말 그 대책을 우리가 이번에 다 쏟아넣었습니다. 예. 참 정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결혼해서 집에 대한 걱정을 그렇습니다. 좀 줄여주는 거. 예, 예. 그리고 또 일하면서 육아휴직이라든가 이런 부분 걱정을 좀 줄여주는 거. 그리고 또 다양한 대책들이 정말 포괄적으로 굉장히 많이 이제 들어가 있는데요. 자, 난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저출생 대책에 국토부, 뭐 복지부, 교육부 모든 부처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중에서 이제 복지부 담당하는 게 난임 부부들에 대한 예, 부분들이 예. 있는데 요즘 결혼도 늦어지고 출산도 늦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난임이 또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그런 상황이 그렇죠.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추가 대책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잘 보셨습니다. 지금 10명 중에 1명은 우리가 난임 시술비, 시험관악이라든지 인공수정으로 태어나고 있습니다. 네. 이 난임의 정의 같은 경우가 그 부부가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열심히 아이를 가지려고 해도 1년 동안 애가 안 생기는 겁니다. 네. 그 나이가 35세가 넘게 되면 이건 6개월을 쪼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난임의 원인을 보는 것이 옛날에는 사실 대학 졸업하고 20대 후반에 아이를 낳았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30대 초반, 중반에 애를 셋넷 낳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남자는 34세 결혼을 하고 여성 같은 경우는 31에 결혼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비율 출산이 거의 2.5%밖에 안 되거든요. 다 결혼할 나이되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 낳은 초산 연령 산모가 33세가 됩니다. 예. 그때는 사실 많은 가입력이 떨어져 있는 거거든요. 제가 판넬로 약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10명 중 1명은 난임시로 태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진단받으신 분들이 24만 명입니다. 남성이 9만 명, 여성이 16만 명이 되고 있고요. 시술을 14만 건을 1년에 합니다. 그리고 임신은 3만 7천 건이 임시되게 돼 있고 성공률은 27%가 있습니다. 네. 이런 아주 높은 이런 그것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난임의 현황을 한번 간단하게 한번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2019년 통계를 한번 좀 살펴보면 그때부터 계속 지금 늘어나고 계속 있는 늘어났습니다. 거죠. 지금 예. 2만 3천 명이 출생을 합니다. 난임으로요. 네, 그렇군요. 지금 저희가 또 그림을 한번 좀 준비를 했는데요. 그렇습니다. 예, 예. 네, 여성도 늘고 있고 예. 또 남성도 같이 함께 늘고 있네요. 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적인 면도 있을 거고요. 또 예. 나이가 많은 분도 있었기 때문에 지금 보게 되면 그럼 지난해가 24,140명이 난임이잖아요. 네. 남성이 한 8만 8천 명, 여성분들이 15만 3천 정도 되고 있고 이건 점차적으로 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추세가 된다고 하면 더 늘 것 같습니다. 예. 안타까운 현실이죠. 네, 제 주변에도 선배님들이 이 난임으로 고생하시는 걸 보니까 제가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예. 육체적으로나 또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어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난임을 예방할 수 있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가입력 검사도 있을 거고 이런 것도 강화하는 게 좀 강화를 해야 필요하지 됩니다. 않을까 싶습니다. 예. 어떻게 보시나요? 예, 제가 그 현장에 다니다 보면 정말 눈물 나는 일이 많습니다. 주로 제가 가는 곳은 이제 산부인도 가지만 난임센터를 가보거든요. 가보면은 여러분들이 정말 아이를 낳으려고 정말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분들 말씀이 야, 내가 왜 진즉에 아이를 가지려고 안 했던가. 차라리 내가 난자를 얼려놓을 걸. 정말 후회가 막급하다. 그런 말씀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대책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가입력 검사입니다. 가입력 검사 같은 경우에는 여성 같은 경우는 난자 나이 검사라고 해서 AMH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남성 같은 경우는 정자에 대한 검사입니다. 정자가 활동력이 있는 건지 또 없는 건지 그런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그 난자 동결을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 잠깐 보실까요? 예. 네, 첫 번째는 말씀드렸죠. 이게 난자 일해야 하는데 이번에 3회 할 계획이 있고요. 이 3회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부 관계 그런 건 상관이 없습니다. 네. 이것은 20대 한 번, 30대 한 번, 40대 한 번 하게 돼 있고요. 또한 동결 비용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한 번 해서 100만 원씩 2번 해주게 돼 있는데요. 앞으로는 이게 항암 치료라든지 또 여러 가지 그 난소라든지 고환이 절제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영구 이게 절제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 같은 게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은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 난임 비용도 난 동결 비용도 해달라.
그런데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동결하신 분들은 약 2만 명 정도가 되십니다. 예. 그런데 사용률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한 5%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아주 고민을 하다가 금년 같은 경우에는 동결하는 비용은 사실 대주기 힘들지만 해동하려고 그러면 해동하는 비용은 들여야 되겠다 해가지고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번에 걸쳐서 한 번에 100만 원씩 해드려야 된다는 얘기고요. 또 똑같은 케이스로 해가지고 저희가 이번 들린 것은 좋다. 동결을 한다고 하면 정말로 앞으로 영구적으로 가입력이 어려운 경우, 예를 들면 난소라든지 또 고환을 절제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 전에 해드리겠다는 것이 되겠고요. 또 하나가 보면은 참 어려운 게 그겁니다. 항암 치료를 하잖아요. 예. 특히 여성분 같은 경우에는 하게 되면 항암 진단받고 항암 치료받고 방사 치료받게 되면 이게 한 2년 정도 걸립니다. 끝나고 나서도 10개월 동안은 사실 임신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이 암 진단을 받게 되면 사실 그때 의사 선생님께서 지금 이렇게 혹시라도 항암 진단을 받게 되면 약 짧게는 2년, 길게는 3년 동안 아이를 갖기 힘듭니다. 빨리 난자를 채취하십시오. 이렇게 안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 그렇지 않은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이런 케이스에 대해서는 그 동결 비용을 제공을 하겠다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주로 이렇게 암 진단을 받는 분들이 대체로 나이가 35세가 넘습니다. 예. 30한 3, 4세 결혼해가지고 35세, 6세에 암 진단을 받게 되면 3년을 훅 가게 되면 이게 나중에는 가입률이 뚝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3년이면 긴 시간이죠. 긴 시간입니다. 저희가 산부인과에서 만나보게 되면 이 난임 시술률의 성공률이 20대, 30대는 한 70%가 됩니다. 35% 5세가 되게 되면 이것이 40%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40세가 되면 10%가 되겠고 45세가 되게 되면 거의 한 1, 2%밖에 안 됩니다. 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사실은 20대 말, 30대 초에는 출산하는 게 제일 좋고요. 그렇지가 않게 된다고 하면 사실은 그때 난자를 동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여성 같은 장모 같은 경우는 60이 된다라도 튼튼하기 때문에 30대 난자를 50대에 이렇게 착상한다도 큰 건강에 문제가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미리 좀 동결하는 거 굉장히 좋은 그렇습니다. 이게 다 의사 선생님들의 경험적인 말씀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예. 이렇게 좀 난임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아지시고 그래서 여러 가지 대책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장님께서도 생각하실 때 여러 대책 중에 이건 정말 획기적인 지원이다라고 생각하시는 지금 어떤 것 있을까요? 제가 판넬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정말 저희가 모토가 아이를 간절하는 난임 부분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네. 정말로 그런 게 있고요. 첫 번째는 난임시술 지원의 확대입니다. 지금 평생 25회를 한 번 주게 돼 있는데요. 예. 이거 주로 체수정 20회하고 임수정 5회입니다. 이거를 아이당 25회로. 그냥 아이당 25회.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이를 셋 낳으려고 그러면 75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두 번째, 필수 비급여 약제를 급여합니다. 지금은 입던 약은 6월 달에, 과별한 유도는 4월 달에 제가 급여를 했거든요. 앞으로는 자국착상 보조제라든지 유산 방지제도 저희가 급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난임 휴가가 3일이거든요. 예. 앞으로 6일로 늘릴 계획으로 있고요. 지금 난임 하시고 임산부들이 정말 우울증이 많이 겪습니다. 맞아요. 이분들에 대해서도 지금 10개가 있는 것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있고요. 예. 또 하나가 있습니다. 난임시술 본인 부담제 같은 경우인데 지금 같은 경우는 44세까지 30%를 보통 이렇게 본인 부담입니다. 달리 말하면 70% 같은 경우에는 건부에서 30%는 본인 부담하게 돼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것을 45세가 넘게 되면 50%를 내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걸 전 연령으로 30%를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사실은 여러 가지 것은 그런 의도도 있긴 있었습니다. 45세가 넘게 되면 사실 이게 그 아이를 갖게 되는 비율이 많지가 않거든요. 줄어드는. 예. 그렇기 때문에 본인 부담을 50%는 해야 된다. 그런 게 있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도 오죽하면은 45세가 넘게 되더라도 아이를 가지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차등을 줘서는 안 되고 똑같이 30% 정도는 본인 부담하고 근데 30% 되게 되면 이게 보통 한 번에 300만 원 돈이 들거든요. 네. 그럼 70% 210만 원은 건강보험 부담이고 30%는 90만 원쯤이 되잖아요. 네. 대체로 이 돈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보통 지원을 하게 돼 있습니다. 금년 2월 달부터 저희가 그 소득 기준을 다 철폐를 했습니다. 예. 어느 시도 어디 간다 하더라도 거의 대부분이 지원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어렵게 가진 아이를 잘 키우는 것도 참 중요하겠죠.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도 있는데요. 그런 면에서 아이를 보호할 수 있는 대책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대책들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아이를 낳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키워야 되거든요. 우리 강 아나운서 말씀 주신 것처럼 지난해 6월 달에 아주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 수원에서 영아 2명이 냉장고에서 발견된 케이스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 전수를 조사해 보니까 11,000명 정도가 사실 발견이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죠. 11,000명 정도가 보통 우리가 그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그 백신 접종을 받게 돼 있거든요. 12시간이면 받게 돼 있는데 그 받은 사람들이 나중에 출생신고로 안 된 사람들이 11,000명이 출생신고를 한 달 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제도를 2개를 만들었습니다. 병원에 출생하게 되면 무조건 이 친구들은 다 출생신고를 하도록 그렇게 만들었고요. 그런데 혹시라도 출생신고 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거든요. 지금도 사실은 베이비박스에 한 해 120명 정도가 오고 있는데 90% 정도는 그 병원에서 낳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는 생겼는데 정말 아이를 낳기 힘든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런 경우 같은 경우에 우리가 다 병원에서 출생신고를 한다고 치면 사실 아이를 그쪽 가기가 힘들잖아요. 그런 케이스를 대비해서 저희가 이번에 보호출산제를 만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게 위기에 빠진 자기가 아기를 낳기 힘든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바로 1308이라는 전화번호로 신고를 하게 되면, 얘기를 하게 되면 익명으로 상담을 해줍니다. 그래서 최대한 원가정 상담으로 이렇게 하는 것을 해주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가명으로 출산을 하도록 해주고, 비용은 정부 부담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이는 입양이라든지 아니면 보호기관을 보호를 해주게 돼 있고요. 이 아이 컸을 때는 나중에 18세가 되게 되면 정부도 한편으로는 익명으로 공개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게 돼 있기 때문에 똑같은 제도가 내년도 7월 19일 날 동시에 시행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한 해 뒤에 내후년에는 내년 같은 경우에는 입양에 대한 대폭 바뀝니다. 첫 번째는 지금 같은 경우 입양기관에서 지금 잘 이렇게 입양을 해주게 돼 있었는데요. 이 국내의 여러 가지 해외 입양에 따르게 되면은 모든 입양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입양을 책임져라. 그런 것이 돼 있기 때문에 내년 7월 19일부터는 모든 것을 국가에서 책임지고 입양을 하도록 하고 이 아이를 잘 돌보도록 하고요. 이번 대책 같은 경우도 60세가 넘게 되면 입양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정년이 되고 났는데도 이렇게 입양을 하고 싶다는 경우도 있고, 또 남자와 여성의 나이 차이에 많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 남성 같은 65세가 돼 있고 여성은 30세가 돼 있는 경우 있는데 입양이 안 됩니다. 왜냐면 60세가 넘잖아요. 아이야 그럼 두 분 중에 한 분만 넘어도 안 되는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것을 이렇게 없애고, 그렇지만 꼼꼼히 봐야 됩니다. 이 부부가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지를 면밀히 그것을 제가 체크를 해가지고 입양을 잘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장애아 입양이 있거든요. 장애아 입양 같은 경우는 특별한 트랙을 만들어서 빨리 입양할 수 있도록 그런 책을 아울러 제가 만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낳은 아이도 잘 키울 수 있는 그런 어떤 안전망 같은 그런 역할을 지금 정부가 이제 하고 있는데, 의료 개혁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특히 이제 소아, 분만 이쪽 이제 필수 의료 관련된 내용. 사실 이런 부분들이 이번 의료 개혁의 시작이었던 것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의사들의 어떤 부족. 그래서 이번에 의료 개혁이 진행돼도 또 소아과나 분만 아이들이 계속 줄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과를 선택하는 의사들이 뭐 많이 있을 것이냐라는 그런 또 우려도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게 지금 소아과 오픈런하고 응급실 뺑뺑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제왕절개는 완전히 무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왕절개하게 되면 236만이 들고 본인 부담이 5%입니다. 지금도 자연분만은 그 부담이 없거든요. 12만 원을 내게 되면 제로화하도록 되어 있고요. 지금 제왕절개율이 62%입니다. 그렇게 많나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높네요. 그리고 입원율 같은 경우가 입원을 하게 되면 본인 부담 20%를 내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신생아 28일 동안에는 이것이 안 내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만 2세까지 저희가 안 내는 걸로 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소아 같은 경우가 예를 들면 달빛 어린이병원이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지난해가 48개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100개를 만들 계획으로 있고요. 또 하나는 소아병원이라든지 중증 응급센터 이런 걸 대폭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소아 보상을 강화해서 예를 들면 분만 같은 경우가 지금 78만 원 주게 돼 있는데 앞으로는 256만 원까지 대폭 늘리고요. 또 하나는 신생아 모자동실 입원료도 50% 인상을 합니다. 빨리 말씀드리면 정말로 우리
그 소아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이 아이를 키우는데 부담이 없도록 병원에 가서 어린 병명이 없도록 제가 잘 만들도록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번 대책에서 현금성 급여 통합이 추진된다고 하는데 기존에 부모 급여가 현금이었고 이 첫 만남 이용권 같은 경우는 바우처로 그렇죠. 이렇게 지급이 그렇습니다. 되는데요. 이번에 어떤 변화들이 있는 걸까요? 두 개를 합치려고 합니다. 예. 지금 저기 부모급여 같은 경우 0세가 100만 원, 1세가 지금 70만 원 주고 있는데요. 그리고 천만명 이용권이 200만 원 주는데 둘째보다는 300만 원이거든요. 근데 바우처를 줍니다. 네. 그래서 일단 합해가지고 한 그 통장에 다 넣어드리게 돼 있고요. 그리고 상황을 봐서 점차 늘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네, 저기 지금 나오잖아요. 그래픽으로 저희 좀 0세 같은 경우가 1000만 이용권 첫째 200만 원, 둘째 300만 원 이상인데 부모가 100만 원이잖아요. 앞으로는 두 개를 합쳐서 현금으로 드릴 그를 계획을 가지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 효과를 잘 봐가지고요. 봐가지고 다른 양육지원금도 한데 합쳐주게 돼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웰컴 키즈 통장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전체 국가에서 이렇게 주는 통장은 하늘함으로써 웰컴, 환영한다 키즈 통장을 만들어 주게 돼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이거 하게 되면 그 지원금도 더 이렇게 더 늘려가지고 우리 계좌 수수료 면제해주고 큰 혜택을 의무는 아닙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이 자연스럽게 선택할 수 있도록 웰컴 키즈 통장도 앞으로 만들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 이번에 정말 전 부처가 핵심 역점을 가지고 만들기 때문에 이런 대책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 정부에서 일이 될 수 있도록 출산 일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믿어주십시오. 예. 자, 저출생 대책 정말 비상사태가 선포됐고요. 그리고 나온 대책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1.0이 될 수 있도록 사실 모든 국민이 함께 또 의식도 바꿔보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보건복지부 이길 제1차관과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